오늘은 빠른 정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을 한 노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 조금 불필요한 것일 수 있는데, 이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확률적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결정적 알고리즘을 만들게 돼요. 즉, 결정적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입력이 동일하면 그 지나가는 과정, 알고리즘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확률적 알고리즘은 입력이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알고리즘을 지나가는 어떤 방법, 그 과정이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매번 다르면 결과도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정렬 알고리즘,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결과는 같아야 되죠. 하는 방법은 달라지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정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출력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출력도 달라지는 확률적인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빠른 정렬은 입력이 같더라도 매번 할 때마다 그 정렬하는 그 중간중간의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확률적인 어떤 과정이 포함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진행 과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정렬 알고리즘을 살펴보는데, 이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가 그 알고리즘 중에 명예 전당을 뽑아라 그러면은 꼭 포함이 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이에요. n 로그 n인데 그 비교 기반 알고리즘들, 즉 요소들을 비교해서 정렬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은 n 로그 n 이하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 있고요. 왜 n 로그 n인지도 이 장 끝에 가서 설명드립니다. 따라서 비교 기반 알고리즘 중에 가장 빠른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럼 n 로그 n 성능을 보이는 정렬 알고리즘 또 뭐가 있어요? 1장에 살펴본 합병 정렬 알고리즘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저한테 자료 구조를 배웠으면 그때 했던 거가 있는데 힙소트라는 게 있어요. 힙 자료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정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n 로그 n이에요. 그런데 힙은 좀 제외하고 합병 정렬과 빠른 정렬을 비교해 보면 둘 다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이지만 합병 정렬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합병 정렬은 인플레이스가 아니에요. 추가 공간을 사용하게 돼요. 합병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 만들면은 되게 많은 공간을 쓰게 되겠고, 최적화 시키면은 한 2n 정도의 원래 공간보다 하나 더 많은,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배열 하나 더 쓰는 그런 방법으로 합병 정렬할 수 있는데, 얘는 빠른 정렬은 인플레이스로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실제 사용이 되고 있고, 보통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정렬 알고리즘들은 퀵소트와 다른 것을 합쳐가지고 정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걸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구현돼서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들을 한번 조사해 보면 C++, 파이썬, 자바를 조사해 보면은 일부는 이제 이 퀵 정렬과 뭐 다른 것을 섞어서
크기에 따라서 섞어서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빠른 정렬을 만드신 분이, 구현한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하면은, Programmers are always surrounded by complexity. 복잡성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개발자들은 피할 수가 없다. We cannot avoid it. If our basic tool, the language in which we design and code our programs,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도구가 뭐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예요. 알고리즘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기본 도구들이 is also complicated. 그것이 복잡하다 그러면은 language가 itself becomes part of the problem rather than part of the solution. 해결책의 그 일부가 되는 게 아니라 언어가 그 복잡성을 주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바를 좋아합니다. C++는 너무 복잡해. 파이썬은 더 복잡해. 그래서 자바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언어 자체가 구현할 때 더 힘들게, 복잡하게 만들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언어는 심플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바가 좀 심플한 언어죠. 문법적으로 보면. C++는 다행히 대단히 효율적으로 뭔가 만들기 위해서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뭐 이동 개념이라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려면은 되게 복잡합니다. C++는. 그리고 제가 느낄 때 파이썬은 뭐 쓰는 데 편한데 이게 왜 이렇게 동작하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파이썬은. 내가 깊이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계 언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파이썬 같아요. 이해하려면.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의 동작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파이썬이 제일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럼 빠른 정렬을 이제 실제로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 생각은 피봇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하나의 값을 선택해서 얘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애들, 얘보다 큰 애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3을 피봇으로 잡으면 3보다 작은 애는 3보다 이쪽에 있고 3보다 큰 애는 이쪽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션, 분할을 하는데 피벗을 기준으로 분할하고 나면은 나머지 애들은 정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는 정렬돼? 피벗으로 선택된 값은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렬하고 나면 뭘 또 정렬해야 돼? 이쪽과 이쪽을 정렬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할 정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피벗 중심으로 파티션 한 다음에 이쪽 정렬 안 돼. 이쪽을 다시 또 퀵소트로 또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피벗 선택된 애들은 또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합병 정렬에서 봤듯이 그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부분 말고 비재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빠르게 할 수 있어야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3을 어떤 피벗 선택했을 때 나눠지는, 그러니까 이 파티션 하는 것을 선형해 할 수 있어야 돼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만 이 빠른 정렬이 우리가 원하는 성능, nlogn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얘가 왜 nlogn이 될지는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피벗이 항상 절반으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nlogn이 되는 거죠. 합병 정렬에서 반 나눠서 이쪽 반 정렬하고 파티션은 선형해 할 수 있다. 그러면 합병 정렬과 거의 비슷한 거죠. 반반 재기적으로 정렬하고 파티션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실제로 보면은 이 피벗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과연 N/N이 될까? 그러면 파티션은 우리가 선형이 할 수 있다 치면 얘가 N/N 성능이 보이려면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합병정리 중요한 게 뭐예요? 반씩 나눠서 그 재기호출의 그 높이가 깊이가 로그 n이면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든 끝까지 가게끔 하는 게 로그 n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로그 n에 근접해야 전체적으로 n 로그 n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이래요. 알고리즘은 이래요. 퀵소트에서 피벗을 선택을 하고요. 그 피벗을 기준으로 파티션 합니다. 파티션을 해요. 그 다음에 피벗 빼고 피벗 오른쪽, 피벗 왼쪽을 재기적으로 정렬합니다. 이게 이제 빠른 정렬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 재기적으로 부르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만 이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피벗을 뭘로 선택하냐. 이제 여기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퀵 정렬은 인플레이스로 한다 그랬잖아요. 추가 공간 안 쓴다 그랬어요. 그럼 항상 우리가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을 때에는 인플레이스로 만들지 말고 추가 공간을 만들어서 만들어 봐요. 추가 공간 만들어서 만들어 보고 그거를 인플레이스로 바꾸면 돼요. 그거는 추가 공간 쓴 거에서 사용하는 색인을 원래 배열의 색인으로 바꿔버리면은 인플레이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3을 기준으로 첫 번째 맨 왼쪽 거를 무조건 기준으로 피벗을 잡는다고 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티션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기준이 되니까 얘는 냅두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가면 돼요. 그래서 4는 3보다 커요. 커면 어디로 보내면 되겠어요? 앞으로 뒤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4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을 만나니까 1은 3보다 작네. 앞으로 보내면 돼요. 그럼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티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안 채워진 부분이 있겠지. 거기다 뭘 옮겨 놓으면 돼? 피벗을 옮겨 놓으면은 선형에 할 수 있는 거죠. 추가 공간 쓰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얘를 추가 공간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제 고민해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I가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 두 가지 그 포인터가 있겠죠. 걔를 잘 조절하면은 인플레이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내가면서 빨간 거, 파란 거를 둘 거예요. 그런데 파란 거, 그치? 앞에서 보면 빨간 거가 피벗보다 작은 거, 파란 거가 피벗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4를 보죠. 4는 3보다 크죠. 그죠? 그러면 파란색을 옮겨요. 그 다음에 1은 3보다 작죠. 그럼 앞으로 옮겨야 되죠. 그럼 얘를 요 빨간색 위치에 있는 애랑 바꿔요. 빨간색 위치에랑 바꾸면은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은 이제 1이 여기 와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빨간색 아래 밑에 있는 애들은 3보다는 작은 애가 돼요. 그리고 빨간색 앞 뒤인데 파란색 뒤에 있는 파란색 점의 뒤에 있는 애들은 3보다는 큰 애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 8을 만나면 파란색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빨간색은 움직일 필요 없죠. 3보다 큰 거니까 파란색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파란색 가. 그 다음에 2 만나요. 그럼 2는 빨간색이 돼야 되죠. 그러면 2를 뭐랑 바꿔? 4랑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일로 오고 파란색은 일로 오고 8, 7,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쭉 끝까지 가면은 여기까지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8, 7, 이제 오니까 2가 오니까 2와 빨간색 위치에 있는 애랑 바꿔요. 그리고 빨간색도 전진하고 파란색도 전진합니다. 6 그냥 전진, 5 전진이에요. 그럼 끝났죠. 그러면은 이 3을 자기 자리로 갖다 놔야 돼요. 뭐 어디다 갖다 놓냐면 빨간색 바로 전 애랑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은 2, 1, 3, 8,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스로 파티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인플레이스 안 했을 때도 빨간색 포인터, 파란색 포인터가 필요했어요. 그거를 이 한 공간에서 집어넣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 인플레이스를 하지 말고 추가 공간을 쓰면 돼요. 추가 공간을 쓰면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거기서부터 다시 인플레이스로 바꿔보면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질 때도 있고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분할 알고리즘은 요 원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면은 어떤 애들, 앞부분의 애들은 P보다 작은 애들이고, 어떤 애들, 그 뒤에 있는 애들들, 아직 처리하지 않은 애들은 모르는 거고, 처리한 애들은 이제 P보다는 큰 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항상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해서 끝까지 간 다음에는 P보다 작은 애 중에 맨 끝에 있는 애랑 피봇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피봇은 항상 맨 왼쪽에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가 피봇으로 되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하는 코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코드를 작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코드들이 이 코드예요. 그래서 이 코드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걸 그대로 만든 코드예요. 그래서 P는 A의 left. 그러니까 이 left, right니까 구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엔 0, n-1일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재교체되면서 이렇게 구간들이 작아질 텐데, 항상 그 구간에서 맨 왼쪽 거를 피봇으로 우선은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요 left가 피봇이 되겠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애는 left 플러스 1에서 right까지예요. 여기서 right은 마지막 색인이에요. 데이터가 있는. 그러면은 AI와 P가 작으면은 AI와 AJ를 바꾸고 J 플러스 플러스 하고, 아니면 I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출발시켜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앱도 일로 내려오고, left도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left가 피벗보다 같거나 크면 얘네들은 이 left는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right는 이 끝에 있는 애부터 와요.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right에서 right 마이너스 1이고, left가 right보다
레프트와 라이트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안 오는 거죠. 레프트가 이제 안 간 거죠. 라이트도 안 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렇게 오는데 라이트와 레프트가 오는데 레프트 다음 거는 지금 현재 레프트 거는 피벗보다 커요, 작아요? 하나씩 증가하다가 더 이상 안 커. 그 멈춘 거잖아요. 그럼 걔는 피벗보다는 큰 애죠. 그렇죠? 라이트에서 쭉쭉쭉 내려오는데 라이트는 피벗보다 큰 애인데 가다가 멈췄어. 그 얘는 라이트 다음에는 뭐예요? 지금 현재 라이트에 있는 애는 피벗보다 작은 애죠. 그러면 이 두 애를 바꿔놓으면 얘도 이제 P보다 같거나 작은 애고 얘도 P보다는 큰 애거나 큰 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레프트 라이트가 만족이 된 거예요. 그럼 또 가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일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선형이 끝나는 거죠. 왼쪽에 쭉 오고 바꿔치고 또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필요하면 또 바꿔치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라이트를 일로 옮기고 레프트를 일로 옮기니까. 그러니까 그 큰 애를 일로 옮기고 작은 애를 한꺼번에 옮기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하나 조금은 효과적일 수 있는데 선형 비용이죠. 시간 복잡도는 얘나 ON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도 되고 이 방법을 써도 되고 그래서 파티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티션하는 방법은 이해됐죠? 인플레이스로 파티션을 할 수 있어요. 자, 알고리즘의 정확성. 뭐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고리즘 정확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데 항상 논리적으로 아니면 형식화돼서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증명을 해볼 건데 증명을 실제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 저게 과연 형식화된 증명이냐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증명이 늘 이래요. 그래서 반복문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는데 얘를 증명하든 얘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얘랑 얘는 좀 동작이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 갖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의 반복문이 만족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 앞에 거는 요게 항상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게 항상 만족이 돼요. 레프트가 위치한 아래 애들은 P보다는 작고 얘는 크다는 거예요. 이쪽 애들은 그 P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처음 봤던 요 애를 갖고 한번 증명해 볼게요.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많은 증명들은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귀납법은 뭐야? 베이스 케이스에서 성립한다.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 그러면 요 가정이죠. K일 때 성립한다는 건.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 K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요. 그렇게 증명하고 나면은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는 거죠. 베이스 K 때 성립하고 K일 때 성립한다는 걸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증명을 하면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납법을 보여드리기 전에 각 반복마다 지금 전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한 요소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소가 피벗보다 큰 경우에는 J만 증가시키고요. 이 요소가 피벗보다 작으면 수업한 후에 I와 J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불변 조건이 요 이후에도 성립한다는 걸 보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하기에는 그 전까지는 만족했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한 단계를 지나가도
루프의 불변 조건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까지 만족했다는 걸 가정하고 네 번째가 만족하면은 모든 경우에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귀납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저사례 P1일 때는 성립한다. 성립하죠. 하나밖에 없는데 뭐 정리되어 있는 거지. 걔는 신경 쓸 게 아니라 걔는 만족한다 그러고 귀납 과정 K개까지는 우리가 진행했는데 만족한다라는 거는 그때의 그 I와 J 색인을 보면 그 I보다 작은 애들은 P보다 작고 같거나 작고 I에서 J 사이에 있는 애들은 P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전진하고 나서 여전히 그 불변 조건, 루프의 불변 조건이 만족한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이건 이게 아닌데. 이게 이거는 빠른 정렬 자체를 증명한 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불변 조건을 증명하는 것부터 증명하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지금 상태에서 만족이 됐다고 했을 때 얘를 늘리면은 얘를 늘렸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이 경우도 불변 조건 계속 만족되고 이 경우도 불변 조건 만족한다고 그 증명을 하면 이제 이 알고리즘은 정확한 거예요. 계속 만족할 테니까. 그러면 얘가 얘네가 증가를 하면은 그 전에 있는 애들은 피부보다 컸죠. 그리고 요 추가된 애도 여전히 피부보다 큰 애죠. 그러니까 요 빨간색에서 파란색 사이에 있는 애는 J만 증가하면 여전히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얘가 그 P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얘를 얘랑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얘 증가하고 얘 증가해요. 그럼 얘가 작은 애니까 I 밑에 있던 애들은 원래 작은 애들이라고 가정했으니까 하나 증가가 돼도 여기까지는 I보다는 그러니까 P보다는 작은 애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J는 여기까지였는데 원래 그 P보다 큰 애를 뒤로 옮겨놨기 때문에 이 빨간색에서 파란색 사이도 여전히 성립하죠. 그렇게 말로 설명하면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뭔가 증명이 아닌 것 같은데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법으로 증명하면 뭔가 말장난 같은데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루프의 불변 조건은 계속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빠른 정렬이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요것만 갖고 설명드리면은 K에 의하면 정렬할 수 있다고 치면은 피벗하고 나면은 이게 성립하는 거죠. 이쪽은 P보다 작고 이쪽은 P보다 커요. 근데 얘의 개수는 원래 것보다는 작아지죠. 그렇죠? 원래 것보다 작아지잖아. 파티션 하고 나면. 그러면 얘 크기와 얘 크기는 정렬이 되겠죠. 제기적 호출하면. 왜? 우리가 귀납 가정한 거는 K까지는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K의 이하는 다 올바르게 정렬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정렬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귀납법이 이런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뭐 이게 정말 형식화된 증명이냐 그러면은 약간 갸우뚱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보통 귀납법을 증명할 때는 작은 K의 크기에 대해서는 얘는 잘해 라고 가정해 놓고
K 플러스 1개의 데이터가 있어도 똑같이 잘한다라는 거를 K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파티션을 정확하게 한다. 그리고 파티션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왜? 루프의 불변 조건이 있고 그 불변 조건은 계속 반복하면서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알고리즘 정확하다라는 거고요. 이 정확성 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경시대 이런 저지 사이트 문제를 풀 때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형식화된 증명을 하지 않죠. 내 알고리즘이 정확한지를 뭔가 문서를 만들어서 증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기에는 또 우리 실제 경시대회면은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갖고 나름 테스트 해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확신하는 거지. 아, 이거 이제 틀리겠어? 그리고 이제 제출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제출해 봤더니 통과가 됐어. 그럼 내가 알고리즘 정확하구나 이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도 잘못될 수 있어요. 특히 저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 데이터를 잘못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경우를 검증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못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알고리즘에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제대로 된 사이트는 테스트 데이터를 아주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도 실제 모든 경우에 다 된다는 증명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는 게 뭐 이렇게 쉬운 게 아니어서 많은 경우 이제 증명을 생략하고 그렇게 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그 현장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어떨 때 오답을 줄 때도 있는 거죠. 그거는 증명을 안 한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증명이 된 알고리즘을 써야지 되는 거고 증명이 된 알고리즘이더라도 알고리즘이 정확하지만 구현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알고리즘 자체는 맞는데 내가 만들다 보니까 구현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알고리즘은 맞는데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정확성을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많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해 봐서 그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할 경우에만 실제 현장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럴 때에는 또 어떤 기술이 중요하냐면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이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떻게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어떻게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어떤 테스트 데이터 갖고 내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볼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그럼 다시 빠른 정렬로 되돌아와서 이제 앞서 계속 설명했어요. 이 빠른 정렬은 n 로그 n이다. 시간 복잡도가. 그럼 왜 n 로그 n이 될까? 실제 매번 똑같은 크기로 안 나눠지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지면은 뭘 도입해서 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할 수 있냐 하면은 지난 노트에서 배운 도사 정렬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빠른 정렬은 피벗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가 매우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시간 복잡도가. 자, 그러면 한번 조금씩 이제 슬슬 분석을 해봅시다. 이 분석에서는 피벗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피벗에 따라서 분할되는 그 왼쪽 오른쪽 크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피벗이 좋을까? 어떤 피벗이 가장 효과적인 피벗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야 양쪽이 똑같은 속도로 빠르게 정렬이 될 거예요. 어느 쪽은 작고 어느 쪽은 크면
이쪽은 빨리 될 수 있는데 이쪽은 느리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정렬된 배열에서 첫 번째 요소 피벗 사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 복잡도는 얼마일까요? 최악의 경우로 생각해 보면 돼요. 최악의 경우는 언제일까요? 한쪽은 빵개고 한쪽은 나머지가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같은 데이터에서 1을 선택하면 1이 가장 작아요. 그럼 1은 왼쪽에 있는데 나머지 애는 그대로야. 그럼 하나 지나고 나면 변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 가면 그때 또 2를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 다 정렬이 돼 있어요. 다 정렬이 돼 있으면은 왼쪽을 선택하는데 1이 되죠. 그 다음에 2가 되고 3이 되고 매번 똑같은 어떤 파티션 하는데 이쪽 왼쪽은 하나도 없어, 데이터가. 그리고 이쪽은 나머지야. 그러면 매번 그렇게 n-1개, n-2개, n-3개 이렇게 되면은 결국 비용은 뭐야? n제곱이 되죠. 저 n제곱이 언제 때요? 정렬되어 있을 때 왼쪽 첫 번째 요소를 선택했을 때 n제곱이 돼요. 반대로 가장 효과적일 때가 언제냐면은 늘 절반으로 쪼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으로 쪼갰을 때의 점화식은 어떻게 되냐? 점화식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하나 빼고 이쪽으로 반반씩이잖아. 그럼 2분의 n, 2분의 n을 두 번 호출하겠지. 그리고 그 파티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선형이 할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스로 ON이 돼요. 그러면 점화식이 이거면 얘는 도사 정리로 처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도사 정리에 의하면은 뒤고가 어떻게 돼?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의 경우에는 n 로그 n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빠른 정렬이 n제곱이에요. 그럼 성능은 요 사이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어느 쪽에 가깝게 있을까? 자, 그래서 좋은 애를 선택하고 싶은데 좋은 애는 중앙값이에요. 그러면 n개의 데이터 있을 때 중간값을 찾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n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중간값을 찾아요. 그건 선택 문제거든요. k번째 요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정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에서 k번째 요소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 셀렉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셀렉션 프로블럼은 다음 노트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근데 걔는 ON에 할 수 있어요. 그럼 매번 ON의 비용을 들여서 중간값을 찾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이게 성립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파티션 하는데 ON이고 중간값을 찾는데 ON이에요. 두 개 ON이 합해봤자 ON이죠. 그러면 늘 중간값을 찾아가지고 정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확률 알고리즘으로 랜덤한 피벗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랜덤하게. 이 남은 애들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랜덤하게 선택하면은 좋을까? 그래서 이 랜덤 피벗을 선택했을 때의 시간 복잡도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절대 매번 중간값을 선택할 수는 없겠죠. 랜덤하게 선택하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사항은 뭐냐면은 랜덤하게 한다는 거는 다수의 경우에는 좋은 놈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극단으로 잘못 선택하면 n제곱이고 잘 선택하면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데 25, 75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25, 75 분할. 25, 75는 한쪽은 25%, 나머지는 75%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작아지면 안 돼. 20, 80, 뭐 10, 90 이런 비율로 쪼개지지 않고 25, 75로 분할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5, 75 분할을 할 수 있는 요소는 몇 개 있을까요? n개의 데이터 중에 25, 75로 분할해 줄 수 있는 요소는 몇 개 있을까요? n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에 어떤 애를 선택했는데 얘가 25, 75로 그러니까 25 이상으로 분할해 주는 거죠. 한쪽을. 그럼 다른 한쪽은 거기에 100 빼기 될 테니까 몇 개가 존재해요? 반이 존재해요. 반. n개의 데이터 중에 반은 25, 75 분할을 해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두 번에 한 번은 25, 75 분할을 해줄 거예요. 확률적으로. 왜? 50개잖아. 반이 25, 75 분할을 해줘요. 그럼 랜덤하게 선택을 하면은, 두 번에 한 번은 25, 75를 해주겠죠. 그 원리가 이제 그 빠른 정렬이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50개가, 아니 50개가 아니라 절반이 25, 75 분할을 해주는데 그렇게 절반이 25, 75 분할을 해주기 때문에 랜덤한 피벗 선택을 하면은 n 로그 n이 된다는 거예요. n 로그 n. 그럼 왜 n 로그 n이 될까?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요. 두 번에 한 번은 25, 75로 분할을 해줘요. 25, 75로. 그리고 25, 75로 분할을 해주면은 로그 n에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궁금해할 수 있는데 랜덤으로 피벗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능이 좋아진다는 개념인데 그런데 매번 왼쪽 거를 선택하는 거는 랜덤이 아닌가? 매번 왼쪽 거를 선택하는 거는 랜덤이 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맞아요. 매번 왼쪽 거를 선택을 해도 랜덤이 될 수 있어요. 단 입력 데이터가 늘 랜덤하게 들어올 때는 돼요. 근데 입력 데이터는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정렬된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정렬된 상태로 들어오면은 맨 왼쪽 거를 늘 선택하면은 비용이 어떻게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입력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늘 n 로그 n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할 수가 없고 랜덤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입력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든 랜덤하게 들어오든 랜덤하지 않게 뭐 정렬돼 있거나 거꾸로 정렬돼 있거나 어떻게 들어오든 간에 랜덤하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한번 파티션 하면은 분산이 되는 거죠. 25, 75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좀 더 수학 얘기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25, 75 분할을 하면은
매번 25, 75 분할을 한다. 그러면 로그 n에 가깝게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 이 25, 75 분할을 50% 확률로 하기 때문에 두 번에 한 번은 25, 75로 분할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요만큼 2배 늘어나는 거예요. 로그 n이 곱하기 2는 여전히 로그 n이에요. 로그 n이 좀 더 늘어나도 2배 정도, 최대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로그 n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확률적으로 분석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요거를 알려면, 요거를 갈라 그러면 뒤에 여기 있는데, 이 확률 잘 기억 안 나신 분은 요 뒤쪽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을 읽어보세요. 저도 수학을 잘 못해서 이제 요거를 좀 보면 표본 공간이 뭔지, 사건이 뭔지, 표본 공간은 가능한 내가 생각하는데 모든 공간이에요. 6면의 주사위를 2개 던지기. 그럼 표본 공간은 11, 12 쭉쭉 해서 66. 이런 것들이 이게 표본 공간이고, 각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뭐가 돼? 1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사건이라는 거는 이 표본 공간의 어떤 일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의 확률은 그 개별 사건들의 확률에 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 변수는 이 사건의 실수값을 매핑해주는 함수예요. 그럼 x가 6면 주사위 2개 던지기의 결과의 합이다. 그럼 이 x는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이 x가 7이 될 확률은 뭐냐? 그럼 6분의 1이다. 계산해보면 나와요. 1, 6, 2, 5, 뭐 몇 가지가 있겠죠. 3, 4, 4, 3 이런 거 다 더하면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공간, 사건, 확률 변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알고 싶은 게 기대값이에요. 그럼 얼마만큼 그 x가 실제 나오냐? 기대되는 값. 그래서 x의 평균값인데 6면 주사위 2개 던지기의 결과의 합은 7이에요. 기대되는 값은 7이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들을 뭔가 해보면은 기대되는 값은 한 7 나온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기대값들은 다 더할 수가 있습니다. 더해가지고 예를 들면 x1과 x2가 결합했을 때, 그러니까 6면의 주사위 2개 던지기에서 x1이 첫 번째 주사위 값, x2가 두 번째 주사위 값일 때 원래 저 x는 이 두 개를 더한 거죠. x1의 값과 x2의 값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이 x1 플러스 x2 확률 변수 두 개의 더한 거의 기대값은 각각의 기대값을 더한 것과 같아요. 이게 linearity of expectation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합니다. 근데 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면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다시 와서 어디야? 자, 이제 빠른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n인 배열을 이 있어요. 이 크기가 n인 배열을 이제 정렬하고자 하는 거예요. 빠른 정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펴볼 표본 공간은 뭐냐면은 가능한 모든 랜덤 피봇의 선택입니다. 얘가 정렬될 때까지 선택되는 피봇들, 어떤 피봇들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확률 변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그 시퀀스를 선택했을 때, 그렇게 피벗들을 선택했을 때 사용되는 비교수예요. 비교 기반 알고리즘이니까 몇 번이나 X와 어떤 요소와 다른 요소를 비교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저 비교하는 횟수가 n 로그 n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의 그 성능은 비교하는 횟수에 의해서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랜덤한 시퀀스를 뽑을 때 우리가 그 사용한 비교 횟수가 있겠죠. 그것들이 어떤 시퀀스를 우리가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평균이에요. 기대값. 기대되는 게 얼마만큼이면 평균적으로 얻어지냐. 그래서 걔를 계산해서 우리는 걔가 n 로그 n에 비례한다라는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n 로그 n에 비례하면은 이 알고리즘은 n 로그 n을 보이는 거예요. 기대되는 값이 n 로그 n이니까 n 로그 n번, 대부분의 경우 n 로그 n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좀 분석을 해봅시다. zi를 정의합니다. zi는 배열에서 i번째로 작은 요소예요. 실제 i번째에 출발했던 요소가 아니라 나중에 정렬해 놓고 보면 i번째에 가야 있어야 될 요소예요. gi가. 그러면 저 gi와 또 다른 gz와 몇 번을 비교하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몇 번을 비교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xij는 이 gi와 gz를 서로 비교한 횟수예요. 그러면 전체 비교한 횟수는 모든 애들을 다 더한 거예요. 1번과 2번을 몇 번 비교했나? 1번과 3번을 몇 번 비교했나? 1번과 n을 몇 번 비교했나? 2번과 3번을 몇 번 비교했나? 이거를 다 더하면은 전체 비교한 횟수가 나오겠죠. 응?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고, 이것들을 구한 다음에 얘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n 로그 n이다 라는 걸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xij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gi와 gz를 처음 알고리즘 시작해가지고 알고리즘이 끝날 때까지 최소 또 최대 몇 번 비교할까요? xi와 xj를 최소 최대 몇 번 비교할까요?